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비 왔습니까? 예. 오늘은 하늘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색깔도 파랗고, 44일 남았습니다. 44일 후면 여러분들은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 건데, 지난주에 많이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분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투자론하고 경제론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오늘은 투자론 정도가 좀 어렵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준비됐습니까? 네, 그래 갑시다. 예. 그러면 몇 번 문제부터 풀 거냐면, 그러면 24번부터 풀 겁니다. 24번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면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약간 떨어져요. 그럼 경기 변동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미집 이론이 나오거나, 그럼 올해는 거미집 이론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경기 변동,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럼 경기 변동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요, 경기 변동의 특징. 그럼 경기 변동의 특징, 그러면 불비 다르다가 생각나야 돼. 불비 다르다. 이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어디를 막 찾고 그럴 필요 없고, 굳이 따라오시려면 그러면 요약 정리지 그 부분 따라오시면 돼. 그 부분 내용이니까. 불규칙, 불명확, 비대칭적. 그다음에 다르다. 지역별로, 도시별로, 용도별로 다르다.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다르다. 이렇게. 그다음에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 요 주기는 길다 가지고는 장난 안 쳐요. 진폭이 크다 가지고 장난이 칩니다. 그럼 진폭은 정점과 저점의 거리, 정점과 저점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그래. 그러면 진폭이 크려면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아야 돼. 요걸 바꿔준다고. 정점은 낮고 저점은 높다. 정점은 낮고 저점이 높아버리면, 정점은 낮고 저점은 높아버리면 진폭은 작아지는 거야. 그 진폭은 크다가 요 가로에 있는 말이라는 거. 또 진폭을 다른 말로 변동폭이라고 그래요. 변동폭. 그 변동폭은 크다 작다? 크다. 다음.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그러면 요 옆에 우경사 비대칭, 요거는 중요성이 없는 거고, 여기 봐봐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하겠는가? 회복은 빠르고 후퇴는 느리다 한다고. 이거 바꾸면 그러면 그럴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해요. 여기 정점과 저점 요 자리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빠르고 느리고 바꿔주거나 이렇게 출제한다고. 최근에는 요 4번 정도까지 자주 출제합니다. 우경사 비대칭은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5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순한다. 이 말은 일반 경기가 먼저 앞서가고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간다.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 돈이, 호황이면 우리 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 1년 후에 6개월 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풀려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그 다음에 활성화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뒤따라간다, 후순한다. 이걸 후행한다고 그래. 뒤따라간다. 제가 앞서가잖아요. 여러분 뒤따라오고 그 말이야, 그게. 근데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고 꼭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동행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가볍게 보고 6, 7, 8은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순환 국면별 특징. 그럼 순환 국면별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면, 여기가 회복시장은 어떤 특징, 상향시장은, 후퇴시장은, 하향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혹시 여기 순환 국면별 특징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상하도. 상향시장에서는 하한선, 매도인 중심시장, 상하도. 그 다음에는 하향시장은 상, 수, 이렇게. 하향시장은 상한선이고 누구 중심? 매수인 중심 시장. 처음 듣는 표정을 지어버리면 제가 곤란해지는 거죠. 자, 요 말이에요, 이거. 자, 그럼 보자고요. 여기 좀 빨간 걸로 해서 제가 안 보이겠네. 그러면 상향시장은 가격, 공실, 공과 보면 가격은 최고, 공실, 공과는 최저. 그럼 하향시장은 반대죠. 그럼 하향시장은 가격은 최저, 공실, 공과는 최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는 쟁점이 안 돼요. 이건 쟁점이 안 되고, 그럼 뭐가 쟁점이냐? 어차피 상향시장에서는 상하도 이게 쟁점이란 말이에요. 회복은 뭐가 시작한다. 후퇴가 이것도 쟁점이 안 돼요. 그럼 회복은 경기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건축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상하도잖아요. 상하도 이미 봤습니다. 상하도 봤어요. 그럼 하상수가 나오네. 상하도는 하한선 매도인 중심이다. 이렇게. 그럼 하상수는 하향시장은 상한선이고 누구 중심시장? 매수인 중심시장이다. 이걸 하상수 두 개 다 외울 필요 없다겠죠. 두 개 다 외워서 상수도 하지 마시고 상하도 하나만 이렇게 두 개 다 외우면 가서 상수도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상하도 딱 하나만 외우는 거야. 상하도만. 그럼 만약에
만약에 회복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상향시장은 매도인 중심이잖아요. 그럼 회복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퇴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외우지 말고 요 회복하고 상향하고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그러면 회복은 누구 중심입니까? 그러면 매도인 중심입니다. 회복은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입니까? 하한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회복은 여기다 두 개를 추가해 주는 거야. 추가. 어떻게 추가하냐면 요 하한선도 되고 기준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회복은 기준 가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외우지 하지 말고 상하도를 외워놓고 회복을 물어보면 기준 가격 하나 추가해 준다. 상향에다가. 그 다음에 요 매도인 중심이죠. 누구? 상향시장은. 그럼 회복시장은 매도인 중심 해도 되고 매도인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요 회복 앞에가 하향이거든. 그럼 하향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매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매수인 중심이고 여기 상향시장은 매도인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그럼 매도인 중심 해도 되고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후퇴시장 물어봅니다. 그럼 후퇴시장을 물어보면 하향시장하고 똑같아. 그럼 혹시라도 여기서 후퇴시장은 이렇게 물어보면 후퇴시장은 상한선입니다. 매수인 중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후퇴시장도. 그런데 이 후퇴시장도 이 상한선에다가 기준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수인 중심인데 매수인 중심으로 뭐다? 전환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 상하도 외우셨죠? 상하도 외웠으면 그러면 상하도 외웠으면 이걸로 끝난다고. 그러면 상하도 상향시장에서는 하한선 누구? 매도인 중심 시장이다. 그럼 회복이 나오면 상하도에다가 기준가격 전환된단 말 넣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하향시장은 상하도 반대니까 하상수고 만약에 후퇴가 나오면 요 하상수에다가 뭐 전환된다. 기준가격 이것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릴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변동하는 설명에다 옳은 거 그랬다고. 그 옳은 거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회복시장은 매도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장이다. 바뀌는 시장이다. OX? 그게 답이었단 말이야, 작년에. 옳은 거 고라 했으니까. 자, 이제 바빠, 여러분들. 자. 거래 성립시기, 이거는 잘 안 나오지만 얘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돼. 여기는 상향시장이야. 그러면 상향시장인데 여러분이 매도자야, 매도자. 그러면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는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지금 빨리 계약합시다 합니까?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그럼 상향시장에서 매도인은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 하고 매수인은 당기려 하고. 그럼 하향시장은 공부할 필요 없잖아. 하향시장은 반대니까. 그럼 하향시장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느긋해. 나중에 합시다. 매도인은 빨리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거 그런 거 다 됐습니다. 이게 봐봐요. 요거 보자 한번. 그러면 만약에 회복을 물어보면 상향시장 생각할 거. 다만 두 가지. 기준가격 전환된다. 요것만 넣어주면 되고 회복시장이 나오면 후퇴시장이 나오면 하향시장을 생각할 거. 하향시장을 생각한다면 하상수를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가격과 전환된다는 말을 추가해 준다. 자 24번 문제 갑시다. 옳은 것으로 묶인 거 그렇습니다. 기업 대부비를 변화했습니다. 그럼 이건 정부 정책이 변한 겁니다. 대부비를 변화해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슨 변동입니까? 순환적 변동입니까? 계절적 변동입니까? 불규칙 변동입니까? 불규칙 변동이다. 그래서 기억 옳은 말입니다.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 변동. 그러니까 기억 옳은 말. 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다. 맞습니까? 이게 진폭이 크다는 소리야. 디귿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빠르고 틀렸죠.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기억 옳은 말, 니은 옳은 말 그러네요. 니을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은 불규칙 불명화. 그다음에 다르게 옳은 말이네. 미음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인 상향시장 나오면 상하도 써버리라고. 여기다가 상하도 상향시장은 하한선 또 매도인이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하한선 안 주고요. 매도인은 거래 성립 시기를 앞당기랍니까? 늦추랍니까? 늦추려 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비읍 후퇴시장에서 나왔습니다. 후퇴시장은 뭐처럼 생각해라? 하향시장처럼 생각해라.
그 매수인 중심이 나오거나 매수인 중심으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하한선이 나옵니까? 상한선이 나옵니까? 상한선. 상한선. 요거 기준이 되거나, 요 기준이 된다. 기준가격이라는 소리요. 그럼 요거 틀렸죠. 요거는 여기 하한선이 하는 뭐야? 상한선. 그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으로 보면요. 기어, 니은, 그 다음에 니을. 답은 2번입니다. 이제 저는 거미집이론 갈 거예요. 거미집이론은 그동안은 최근 14년 동안 거미집이론 7번 내요. 그러면 14년 동안 7번 냈으면 2년에 한 번꼴이고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33회 출제하지 않았고 32회 때 출제했고 올해 34회 출제확률이 매우 높죠. 그럼 거미집이론은 14년 동안 7번 내는데 7번 전부 다 뭘 냈냐면 유형 냈어요. 수렴이냐 발상이냐 순환 요거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미집이론은 3개를 공부하는데 요 1번이 거미집이론의 개념입니다. 요 1번하고 양가로 1번하고 2번은 필요 없고 요거 기억하시네. 거미집이론은 동태냐 정태냐. 동태. 거동 그랬어요. 거동. 거미는 움직인다. 동태. 요 동태적 이론이다. 정자 나오면 틀린 말이야. 거미집이론 정태가 나오면 틀린 말이고 동태적 이론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거미집이론이 대기한 조건, 전제. 자, 이게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19회 때까지 이건 나오고 그대로는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양파 생각해봐. 이거 내우려고 하지 마. 양파 생각해보라고. 그럼 양파 가격이 지금 올라가요. 그럼 양파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양파 수요는 즉각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여러분이 하루에 양파 하나씩 먹는다고 봐요. 근데 하나에 10,000원 올라가 봐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물론 여러분 먹을 수 있겠네. 여러분은 또 부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파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화해요. 그럼 올해 양파 이 한 알에 10만 원 한다고 봐요. 10만 원 한다 하더라도 공급은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돼. 내년에 되는 거야. 그게 애울 게 없다니까. 애울 게 없는데 막 애우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양파. 그러니까 수입이 없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이게. 이 거미집이론에서 이게. 여기 이제 전제를 깐다면 여기 보면 3개 나왔죠? 그럼 여기가 수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근데 왜 이거를 여기에 우리는 이걸 안 배우냐면 부동산은 수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 거미집의 전제가 수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거 이제 우리 경제학 시험이다. 그럼 거미집이라는 전제는 수입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폐쇄 경제를 전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저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장도. 근데 거미집, 부동산은 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에 3개 써놨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아까 수입 말했잖아요. 잘하셨네. 그 다음에 저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 가정이 이렇게 5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부동산은 수입이란 말 없으니까 요거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저장, 부동산 저장이란 말 없잖아요. 안 나올 거고. 근데 요걸 냈다. 출제자가. 그럼 출제자는 비용을 입원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요거 2개 봐봐요. 2개 보면 양파 생각을 하니까 거미집 나무는 양파 생각을 하고. 그럼 가격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죠. 공급은 지금 양파 가격이 한 알에 10만 원 한다. 공급은 내년에 되는 거야. 그러면 가격 변하면 공급은 일정 시간 후에 변한다. 그럼 뻔하잖아. 시험에 요 2개를 잘 바꿔준단 말이에요. 가격 변하면 수요는 여기는 공급은 즉각 변하고 수요는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뻔해. 그거를 못 찾아내면 어떡하냐고. 물론 민법 때문에 그러겠지만. 요 가로에 있는 거 있죠. 요 가로에 있는 게 나오면 우리를 죽이는 거야, 이제. 그럼 가로에 있는 것은 금기의 공급은, 올해 양파 공급은, 올해 양파 가격으로 결정은 작년이니까. 작년에 양파 가격으로 인해서 올해 양파 공급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금기의 수요는, 지금 우리 양파 수요는 지금 양파 가격으로 결정된 거야. 그래서 금기의 수요는 금기의 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이 말이고, 요 공급이 일정 경우 후에 변하죠. 그럼 올해 공급은 올해 가격으로 결정돼서 작년 가격으로. 그렇게 금기의 공급은 전기, 작년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2개를 묶어버리면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의 시차성, 수요와 공급의 시차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거미집이 만들어지려면 공급자가 농민이 비합리적이어야 돼. 비합리적이라는 말은 농민이 올해 양파 가격만 보고 오로지 생각한다. 이게 공급자의 비합리성입니다. 그럼 공급자가 현재의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요거 3번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거미집 이론에 의하면 공급자가 현재의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그런대요.
그러면 OX, X 전제로 한다. 여기에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거 이제. 자, 이게 전제고, 그다음에 계속 나왔던 게 유형이야, 유형. 거미집 이게 유형입니다. 그럼 유형은 수탄수, 공탄발 뭐 이렇게 기억나시죠? 근데 공탄발 하지 말고 수탄수 하시면 돼. 만약에 수렴이다. 그럼 수렴이면 수요가 나오면, 아니야, 탄력성이 나오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이다. 그럼 기울기로 나오면 반대. 공기수. 공국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뭐다? 수렴이다. 일단 발산은 할 필요 없어요. 발산은 여기 뭐 공탄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면 더 헷갈려. 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수렴 아니면 뭐요? 발산이야. 그다음에 순환형은 똑같으면 순환형이니까. 그러니까 수렴 아니면 발산이니까 수렴만 하지 발산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문제 풉시다. 옳은 거 그렇습니다. 1번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즉각 변하지만 수요량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변한다. OX, X 반대죠. 반대. 수요와 공급이 자리 바뀌었죠. 2번 공급자가 현재의 임대료 수준만 반영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전제로 한다. 틀렸잖아요. 이게 공급자의 비합리성이라는 소리고. 자, 3번 금기의 공급량, 어뢰 공급량은 금기의 가격 함수입니까? 전기입니까? 전기.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3번은 뭘 물어보는 거야? 거미집이론의 가정, 전제를 물어보는 거고 4번하고 5번은 유형. 수렴이냐, 발산이냐, 순환이냐. 그럼 4번은 기울기 나왔어.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나오면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구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쓴다? 공기수라고 쓰란 말이야. 여기다가 공기수. 공구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란 소리야. 근데 요 마이너스 0.7은 절대값 씌우니까 0.7로 마이너스 0.7이다. 그냥 0.7이다. 0.7. 공구선의 기울기도 0.7. 두 개 똑같죠? 그러면 뭡니까? 수렴이 아니라 뭐요? 순환이야. 순환. 옳은 거 그러겠으니까 답은 5번이겠지. 자, 5번은 기울기 주지 않고 탄력성 주지 않고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줬어요. 그럼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어지면 여기서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울기. 그럼 여기 수요함수에서 기울기. 요 수기는 Q 앞에 있는 숫자. Q 앞에 있는 숫자 몇입니까? 1.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 2.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공국선의 기울기. 공국선의 기울기는 Q 앞에 있는 숫자 몇? 4 나누기 3. 그러면 3분의 4하고 2분의 1하고 어디가 큰지를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3분의 4는 1이 넘어가. 얘는 1과 3분의 1이라고. 얘는 0.5고. 그럼 공국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야. 그럼 기울기 나왔으니까 공기수. 그럼 공기수 뭡니까? 수렴. 다음 몇 번? 5번. 자, 이제 26번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그 부동산 시장론인데 혹시 문제 집에서 다 풀어보셨어요? 풀어보셨습니까? 문제 풀 때 뭐가 재밌는 게 없던가요? 뭐가 있던가요? 문제 풀 때? 안 풀어봤으니 알 수가 있나? 한 문제가 없는 거 몰라요? 한 문제가 없어요. 한 문제가 없습니다. 한 문제가 없어요. 60 몇 번에 없어요. 60 몇 번에. 그건 좀 이따 보고. 제가 그거 확인하는 거야. 이분들이 풀어봤을까 안 풀어봤을까? 안 풀어봤다 지금 봐봐. 문제가 없어. 문제가. 문제가 하나 빠져버렸어. 지금 68번인가 67번인가 하나 빠졌단 말이야 이게. 자, 좀 이따 보면 돼. 그거 뭐 굳이.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안 풀었다는 거지 지금.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자, 됐고 이제 40 몇 번, 60 몇 번인가 모르겠지만 자 갑시다. 그럼 26번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론인데 부동산 시장론에서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의 특징, 부동산 시장의 기능 나온다고 26번처럼 요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나오면 그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 왜? 부동산의 특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 갑시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러면 불안정인 시장이다, 지역별 시장이다, 중강성혈적 시장이다. 기억납니까? 이런 거죠. 예.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 자원을 배분한다. 자원을 배분한다가 소유권을 할당한다는 소리예요. 옳은지만.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일정수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애곡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 이제 특징이에요. 특징. 다 부정적이잖아.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정보가 다르면 가격이 잘못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이 뭘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규모는요. 33평, 44평 이런 거잖아요. 품질은 좋고 낮고 신품이냐 중고품이냐 등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부분 시장이 존재한다. OX? O. 4번 과다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엄청나게 시장에 개입하면 그러면 시장 기능이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약화되고 가격을 왜곡시키고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 그럼 가격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 기능을 시장의 조절 기능을 곤란하게 한다. OX? O. 5번 부동산의 거래 비용이 증가합니다. 부동산 사고 팔 때 거래 비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 등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개업소의 중개 수수료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요자, 공급자, 시장 진출이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답이 5번. 자, 27번 주택 이용화 현상입니다. 그럼 주택 이용화 현상은 상향녀가 하향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향녀, 하향녀가. 주택 이용화 현상이 발생하려면 공가, 빈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되고 주택 이용화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주택 이용화 현상이 원활하게 발생하면 그러면 상향녀가 발생했다고 봐요. 상향녀가는 달동네가 아파트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향녀가 발생을 하면 신축으로 주택의 질적 수익이 높아지고 주택 공급이 증가할 거고 그럼 하향녀가 발생을 하면 고소득층이 살던 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지구로 바뀌는 거야. 그럼 하향녀가 발생하면 저가주택이 공급이 증가한다 하면 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주택 이용화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긍정적이지 다 외우지 말란 말이야. 긍정적 이렇게. 자, 가봅시다. 틀린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부터 볼까요? 4번. 4번이 뭘 의미해요? 저가상. 저가상. 우리 읽은 거 고비야 기억납니까? 네. 고비야가 뭘까?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더 크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저가상은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분이 크면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서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러면 4번 봐요. 저소득층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보다 크대요.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인데 비용이 더 크답니다. 비용이. 그럼 개량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상향여가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면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상향여가예요. 그래서 저가주택 지역에서 상향여가가 되려면 그러면 비용이 더 커야 됩니까? 상승분이. 가치 상승분.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저가상 이렇게 온다고.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수선이나 가치 증감이 더 크다면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 이용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주택 이용화 현상이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주택의 질적 수익이 높아질 것이고 됐습니까? 여기. 이 5번 지문 유심 보셔야 돼요. 자, 1번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는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고소득층 사용이 저소득층 사용으로 바뀌는 현상. 그게 하향여가고 빈집, 공가가 있어야만이 하향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빈집은 주택 이용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가는 주택 이용화 현상과 무관하다. OX, X. 그래서 됐고 2번 고가주택 지역으로 하위소득계층 유입된데 고가주택 지역에 하위소득계층이 유입됐다. 침입이야. 침입. 2절 좀 들어왔어요. 침입으로 인해서 하향여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고가주택 지역은 무슨 주택지역으로? 저가주택 지역으로 소득 하위계층 사용으로 지역으로 변화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2번이 하향여가 가정을 이야기한 거야. 고가주택 지역에 저소득자가 들어오면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오면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한다. 3번 고소득층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비야예요. 고비야. 여기 고비야. 저가상.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네. 하향여가.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가 되려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 고가주택에서 하향여가는 비용이 더 커야 돼. 고가주택 지역인데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되면 그 주택의 수요자는 주택의 이용자는 이걸 개량해서 계속 사용할 건지 아니면
팔고 떠날 건지 생각해야 돼. 그런데 개량 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보다 크대요. 비용이 더 크답니다. 그럼 개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하향료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비하. 됐습니까? 네, 이 정도. 27번 끝나고 이제 28번은 주거분리가 되겠지. 27번은 주택이용환상이고 28번은 주거분리. 그럼 주거분리가 나오면 제가 해볼게요. 주거분리. 여러분들 생각 주거분리 개념. 주거분리는 소득 때문에 주거지역이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말한다? 주거분리라고 한다. 그럼 주거분리 원인은 소득, 그다음에 여관상, 예부효과, 주거분리의 장소, 도시 전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인근지역, 근린지역,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거잖아. 자, 주거분리 요거 다 설명했네. 지금 요거 원인까지 내가 설명했습니다. 소득, 여관상, 예부효과, 장소, 도시 전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도 나타날 수 있다. 내용은 이런 그림 보셨나요? 그림 생각나고 봐봐요. 여기 저가주택지역에서는 부예부가, 고가주택지역에서는 정예부가. 주택 이용자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부예부가는 피하고 정예부가는 추가하는 과정에서 예부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땅값 이야기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저가주택인데 고가주택 가깝게, 경계에 가깝게, 그러면 다른 저가주택보다 할증 거래된다. 할증. 얘는 할인 거래되고. 지금 이해된가요? 이렇게. 이 부분은 고가주택 지역인데 저가주택 가깝게, 그러면 할인 거래된다. 여기서 이제 고비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고비야. 고가주택 지역에서, 고가주택에서 수선비가 더 크면, 그럼 수선하지 않고 노후화되고 침입 들어오고, 그러면 개성되고 저가주택 바뀌었다. 이걸 뭐라 한다? 하향료가. 고비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비하. 그럼 이 부분은 반대. 저가상이 나올 거고. 자, 됐어요? 고비야. 다 했으니까, 이거. 자, 이제 저가상 하는 거야, 저가상. 저가주택 측에서 가치 증감이 더 크다면,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무슨 료가? 상향료가. 고가주택 지역에 인접한 저가주택 지역은 할증. 저가주택에 인접한 고가주택 지역은 할인. 여기는 할인, 저기는 할증. 이렇게 다 했어요. 그동안 시간에 나오고. 요거 다 봤으니까. 자, 문제로 바로 갑시다. 28번 옳은 거 그렇습니다. 옳은 건 좀 어렵죠. 1번 지문은 O입니까? X입니까? X. 요거 1번 지문이 실제로 나왔던 거야. 주거분리는 소득의 차이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누는 현상이 다 틀렸습니다. 주거분리는 소득 차이로 주거지역이 고가주택지역, 저가주택 나눠지는 거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도 발생한다. OX? O. 답이 몇 번? 3번. 4번 고급주택 지역이 계속해서 고급주택으로 남게. 이게 말은 좀 어려워요. 고급주택 지역이 계속해서 고급주택으로 남게 된 것은 수선 개량 비용이 주택의 가치 증가보다 가치 증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문 봐요. 지문 보면 그러면 여기 지금 4번 지문 나오죠. 4번 지문이 지금 칠판에 있는 지문하고 다르죠. 그럼 4번 가봐요. 주거분리는 주택 이용 주체가 정예부가 편익은 추구하고 부예부가 피해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하고 부예부가의 피해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OX? X죠. 정하고 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 5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뭐? 할인입니까? 할증입니까? 할증.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 할증 자리가 바뀌었고 4번 지문만 제가 잘못 펴주겠고 됐나요? 예. 자, 이제 29번은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 올해 출제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 한번 볼게요. 효율적 시장은 어차피 이건네요. 효율적 시장은 여기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습니다.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중강성은 현재까지,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었다. 초과 이윤율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약성에서 초과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요 약성이 없는 거, 과거하고 기술적 분석이 약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약성에서는 과거, 기술적 정보 이용해서 초과에 얻을 수가 없다. 기술적 분석에서 현재, 미래, 기본적 분석했을 때.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고 초과에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초과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럼 중강성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었다면,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그 시장은 중강성효율적 시장이다. OX, X.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었다? 그러면 약성이에요. 약성.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는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강성효율적 시장이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그 속으면 안 돼요. 이 세 개 중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디입니까? 강성입니까? 중강성입니까? 중강성. 이 세 개 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 딱 들어맞는 시장 어디입니까? 강성. 이렇게. 이 초과이윤 여부가 포인트. 자, 부동산 시장 효율성은 중강성까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버리면 높은 가격,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불안정인 시장도, 독점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지만 할당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할당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정보 비용과 정보를 이용한 이익이 같다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할당 효율 시장이 되면 투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부동산 시장 할당 효율 시장이 아니니까 투기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이거 잘 물어보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일치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일치 못하기 때문이다. 예? 자, 이제 29번 틀린 거 그렇습니다. 5번 문제 갈까요? 5번 질문.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이는 약성효율적 시장이다. 뭘까 X일까? X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봐요. 약성, 과거 정보 이용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중강성, 강성, 과거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5번이고. 자, 1번 지문 갈게요. 1번 지문은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새롭게 공포된 정보를 이용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뭐요? 초과이윤이야. 그러면 새롭게 공포된 정보가 무슨 정보입니까? 현재의 정보. 그러니까 이 1번 지문은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현재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었다 그 말이야. 그럼 OX? O. 2번 새롭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새롭게 공개된 정보가 뭡니까? 현재의 정보.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아니다.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 이용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3번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면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좀 어렵네. 4번은 할당 효율적 시장에도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여기 볼래요? 이거 봐봐요. 여기 지금 할당 효율적 시장이거든.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가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해서 정보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도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29번에 지금 4번 지문은 이런 지문은 아직 출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출제했고. 자, 30번부터가 이제 지대이론입니다. 지대이론 그러면 여러분 어렵죠. 자, 지대이론 볼게요. 리카도가 나왔습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지대 발생 원인은 비옥도, 수학 체감화 법칙,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한계지에서는 지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니까 지대가 없다. 고로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잉여다. 이걸 어떻게 외웠어요? 리차 불란냐 잉이라고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리카도는 오이 좋아했습니까? 가지 좋아했습니까? 가지. 예?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요 가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지. 그래서 암기는 리차 불란냐 잉. 그렇죠. 리는 뭐요? 리카도. 차는 차익지설.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그 다음에 리카도는 가지를 좋아했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벗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별거 없어요. 마르크스 절대지대 우리가 가장 편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하면 토지의 비옥도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한기지고 나발이고 모두 다 토지가 지대에 발생한다. 나발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 미안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토지 지대에 발생한다. 끝. 튀넨 나왔습니다.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다른 말로 위치지대설. 위치지대설. 그럼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나오면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 수송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 도심에 가깝게 있으면 수송비가 다운되니까 지대가 높고, 멀리 가버리면 예각으로 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 지대가 낮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대는 낮고, 수송비가 높아지면 지대는 낮죠.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런 내용들이죠.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누구에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영향을 미쳐요.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이고, 지대 발생원 이론 수송비 차이다. 토지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 있고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지대의 크기,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 이 말은 지대가 수송비가 많아지면 지대는 낮아진다. 6번 우하향하는 지대곡선. 우하향하는 지대곡선은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도심입니다. 도심은 수송비가 없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요. 이건 지대고, 그 다음에 이건 거리입니다.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이 땅은 지대가 몇입니까? 0. 이 땅을 튀넨이 조방 한계지 그래. 조방 한계점. 그러면 조방 한계점에서는 지대가 몇입니까? 0. 응?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대곡선은 우하향합니다. 현대 토지의 지가 이론의 기초 적용했다. 현대 도시 토지는 비옥도가 중요합니까? 위치가 중요합니까? 위치. 그래서 튀넨이 위치 이야기했으니까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현대 도시 토지 지가 이론의 기초 제공했다. 알론소 나왔습니다. 그럼 알론소 나오면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최대, 가장 높은.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토지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최대 금액. 요 2번은 중요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하면 이 토지는 누가 이용하냐? 최대로 지불 능력을 갖는 사람. 갑이 이 토지 1억 제시했다. 을은 8천 제시했다. 그러면 갑이 이용한다는 소리야. 요거.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가, 즉 갑이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여기 보면 최대, 여기도 최대.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다 연결했다. 포락선이다. 기억납니까? 예. 이 포락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부분. 예. 자, 마샬의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는 토지 아닌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준지대라고 불렀습니다.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준지대라고 마샬이 불렀다. 그럼 마샬의 준지대는 단기적 현상이지 장기에서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구의 지대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중요성이 그렇게 없고, 파레토의 경제지대 나오면 생각나는 말이 뭐가 생각납니까? 공급이 비탄력죠. 공급 비탄력죠. 제가 우리 학원에서 150 받는다. 밖에서 일하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제가 밖에서 일한 것보다 50만 원 더 받고 있다. 그 50만 원 도움을 받은 것을 경제지대. 그러니까 경제지대는 제가 타이틀을 안 달아놨어요. 1번, 2번 안 달았죠? 출제 비중이 별로 없어요. 떨어지니까. 그러면 경제지대는 왜 발생하는가? 공급의 비탄력성. 공급 비탄력성. 1번이 개념, 생산요소 공급자가 내가 받는 보수에서 전용수입은 내가 배달했을 때 받는 거. 뺀 것이다. 발생원인은 공급의 비탄력성. 요거 기억한다고.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이렇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무엇과 뭘로 구성됩니까? 지대와 교통비.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면 교통비는 감소할 것이고 지대는 높아질 것이고, 이 정도만.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가뭄에 콩나듯이. 자, 30번 문제 갑시다. 옳은 것으로 묶인 거 그렇습니다. 기억, 차액 지대설이 하면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며, 가지죠,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며,
절대지대에 가면 체열등의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OX, X. 이 앞에는 맞았어, 이거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가지, 요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지대에서는 체열등의 지대가 있다, 없다? 있다. 틀렸죠. 니은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최대로 지불 능력이 있는 입주주자가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OX, O. 3번, 디귿, T년의 입지교차 지대설에 가면 토지의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있고 수송비 전략분을 지대로 보며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OX, O. 너무나 옳은 말이고. 리을, 준지대 나왔습니다. 준지대는 영구적 지대의 성격이니까 단기적.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으로 생산요소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준지대의 크기가 결정된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못해요. 여기 봐요. 기계기구, 요 기구 사용료, 이 사용료가 준지대란 말이에요. 그럼 준지대는 처음부터 공급이 별하여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급이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 그러면 기계기구의 수요. 요 수요가 1번, 수요가 2번. 그럼 수요가 1번일 때는 여기 준지대가 여기란 말이에요.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2번이면 준지대가 여기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한 것은 생산에서 공급입니까? 수요입니까? 수요. 이 말을 그렇게 어려워한다고. 준지대는 공급이 고정됐다는 건 전제잖아요. 공급이 고정됐다. 그럼 공급이 고정됐으면 가격 결정하는 것은 준지대 결정한 것은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야, 수요. 근데 이걸 그렇게 이해를 못해. 어이가 없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리을은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옳은 지문.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 미음. 경제지대 나왔습니다. 경제지대란 생산요소 가격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까지 옳은 말. 그럼 경제지대가 나오면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공급이 탄력적 수를 크게 나타난다. 아니라 비탄력적 수를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러니까 경제지대 나오면 무조건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응? 자, 그래서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니은 옳은 말이고 디귿 옳은 말이고 니을 옳은 말입니다. 이렇게 포인트 잡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기로 하고 31번 가죠. 자, 도시 공간 구조 나왔습니다. 그럼 도시 공간 구조 나오면 동, 선, 다. 동이 뭡니까? 동심원 이론. 선은 선형 이론. 그럼 동심원 이론은 누구 이론입니까? 버제스. 버제스가 시카고시라는 단핵도시, 핵이 하나밖에 없는 단핵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순서대로 기억하는가? 중전저고통. 외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선형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가 도로망을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된다. 주택가격 지불력이 뛰어난 고소득자들은 도로망 가깝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요,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동종업종끼리는, 유사업종끼리는 집중지향성, 몰려든다. 양립성. 이종업종끼리 다른 업종 흩어져라. 비양립성.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그 다음에 특정 위치, 특정 자산의 필요성. 그 네 가지. 그럼 끝난 거야. 더 이상 나온 적이 없다고. 틀린 것 그렇습니다. 자, 틀린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5번 가봐요.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현대 대도시는 기능이 분화되어 여러 개의 핵이 성립한다는 이론으로 여기까지 옳은 말이야. 다핵이 성립하는 것은 동종활동은 직접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들고 이종활동은 양립성으로 분리되어 형성되기 때문이다. OX, X. 양립성입니까? 비양립성입니까? 비양립성. 그거 틀렸잖아. 자, 4번 지문, 나머지 지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보기로 하고,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또 2시 넘어가면 일상이 막 안 좋아지잖아요. 자, 32번 문제 갑시다. 상업입지 나왔습니다. 상업입지는 계산 문제, 허프의 확률 모형 계산 문제를 여러분이 반드시 꼼꼼히 보셔야 되고, 자, 다음 주부터 동용 모의사 보면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 계산 문제 들어가고 그럴 거니까, 계산 문제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32번 갑시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일리에서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상업입지론은 네일리 나오겠죠? 그럼 네일리에서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소매 중력 모형. 그럼 네일리에서 이론적으로 기억할 건 두 가지인데 무엇과 뭡니까? 네일리의 이론적으로 기억할 건 무엇과 뭐다? 어떤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하나하고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가깝게 큰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그 두 개밖에 없어. 네일리는 이론적으로 더 이상 없다고. 그럼 1번 지문 가볼까요? 네일리의 소멸 법칙하면 특정 도시의 상권의 흡입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도시의 크기에 비례한다. OX? 5잖아요. 5. 그렇죠?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자, 순서가 바뀌어놓으니까 좀 헷갈리네. 도시의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옳은지.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 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확률 모형이죠. 허프의 확률 모형은 이론적으로 몇 가지? 세 가지. 이론적으로 세 가지. 네일리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허프는 이론적으로 세 가지. 컨버스는 이론적으로 하나. 그랬잖아요. 컨버스 하나 가지. 네일리는 두 가지. 허프는 세 가지. 그럼 몇 가지 그건 안 내. 내용을 내는 거지.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첫 번째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쇼핑할 확률은 거수면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소비자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구매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큰 매장이 생기면 그수로 간다 안 간다? 간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공간 마찰 개수. 그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 갑시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하면 소비자가 특정 정보를 이용하는 확률은 뭐요? 거수면 거리 수, 면적을 다른 말로 크기, 그래, 크기. 거수면. 자, 3번. 컨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은, 이 컨버스는 이론적으로 하나. 컨버스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걸 다른 말로 소매 중력 모형이라고 그래. 소매 중력 모형. 컨버스는 네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여 상권의 분기 설정식을 도출하였다. 됐습니까? 요거. 4번. 크리스탈의 중심지력과 성립 조건.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중심지가 성립되게 한 조건이 있죠. 중심지가 성립되게 한 조건. 그럼 중심지가 성립되게 한 조건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 중심지가 성립할 것인가? 최소 요구치가 있고. 그럼 최소 요구치는 요 중심지는 백화점이죠. A 백화점이 있다. A 백화점, A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럼 이 백화점이 성립하기 위해서 중심지 성립 조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있죠. 그럼 최소 요구치는 이 백화점에 최소한 몇 명이 쇼핑 와야 되는가? 1000명이다. 최소 요구치가 1000명이다. 그런데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 여기에 소비자가 500명이다. 이 말은 이 백화점은 1000명이 있어야만이 문을 여는데 근데 소비자가 500명밖에 안 온다는 소리야. 그럼 백화점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 백화점이 성립하려면 이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1500명이 있다. 그럼 백화점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많아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응? 그럼 4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의 성립 조건으로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성립 조건으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거리보다 더 커야 합니까? 작아야 합니까? 작아야지. 여기에 더 커야지. 이게 최소 요구치는 1000명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에서는 500명밖에 없다. 그럼 500명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심지 문 닫아야지 백화점이. 요거 쉬운 말인데 그렇게 어려워해요. 아니 봐봐. 저 백화점이 문을 열려면 그게 중심지가 성립 요건이야. 최소로 1000명이 와야 되는데 근데 재화의 도달거리는 이 백화점에 물건 팔면 어디까지 팔려나가냐 말이에요. 우리 강서구에 백화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백화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30만 명이 와야 된다. 30만 명.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30만 명 안 되고 20만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 말이야. 그 말. 최소 요구치가 1000명이다. 그러면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내에서 1500명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지. 그러면 4번은 옵니까? X입니까? X. 4번이 답. 자, 4번이 답이고 5번 넬슨 갑니다.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지를 제시했다. 여기에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야. 소매 입지론.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요거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핸드폰 케이스 가게. 내가 핸드폰 케이스 가게 할 때 어디다 입지야만이 내가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그 말을 한 거야. 누가? 넬슨이. 근데 요것밖에 안 낸다고, 이거. 그 내용을 안 내고 요것만 내지. 그래서 32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두 문제를 더 풀어버릴게요. 그래야만이 시작론이 다 끝날 거니까 두 문제 더 풉시다. 33번 허프입니다. 허프. 그럼 33번에 허프가 나오면 이제 33번의 허프에 뭘 물어보냐면 그 공간 마찰계수 있는 거 물어봐요. 자,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그렇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1번 중력 모형을 이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계산 문제에서 이거 나오잖아요.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을 얼마인가? 그게 이제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실제 나왔던 지문이고. 2번 공간의 모형 마찰계수, 모형의 공간 거리 마찰계수. 이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공간 마찰계수 또는 거리 마찰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 공간 마찰계수는 소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소비자가 여기 A 매장까지 갈 때 공간이 주는 마찰의 정도, 부담의 정도를 마찰계수라고 그래. 그러면 A 매장까지가 10km인데, 근데 여기 산이 있고 하천이 있으면 그러면 소비자가 A 매장까지 갈 때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클까 작을까? 크단 말이에요. 이걸 마찰의 정도라고 하고 이걸 숫자로 표시한 게 마찰계수야. 그러면 소비자로부터 요 B 매장이 있는데 B 매장까지 거리가 10km야. 10km인데 여기는 직선이야. 직선. 도로가 포장돼 있고. 그러면 소비자가 B 매장 갈 때 마찰의 정도는 클까 작을까? 작겠지. 그거 공간 마찰계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간 마찰계수는 저는 이제 교통하고 요 A 매장에서 무슨 물건을 취급하는가? 취급 물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요 교통 조건이 나쁘면 공간 마찰계수는 커져요. 근데 A 매장까지 공간 마찰계수가 지금 교통 조건이 안 좋아. 안 좋은데 A 매장에서 편의품을 파느냐, 전문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느끼는 마찰의 정도가 달라져요. 편의품은 일상용품이야. 제가 수업 시간에 두부 이야기했어요. 두부. 그럼 우리가 두부 사러 갈 때 산 넘고 하천 건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부 사러 가면 또 산 넘고 하천 건넌다. 두부 안 먹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A 매장에서 편의품을 팔면 마찰의 정도가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전문품은 내가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전문품은 내가 사러 갈 때 산 하나가 2개, 3개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물건을 파는가에 따라서 소비자가 느끼는 마찰의 정도는 같다 다르다. 그게 지금 2번 지문이야. 그럼 공간 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이나 교통 조건이 나쁘면 마찰계수는 커지는 거야. 그다음에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5번 오는 거야. 그러면 전문품의 경우하고 일상용품의 경우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마찰계수가 커질 것인가? 요 일상용품이 마찰계수가 커요. 일상용품이. 전문품의 경우는 일상용품보다 공간 마찰계수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작어. 예. 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죠. 자, 4번. 교통 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 마찰계수는 커지게 된다. OX? O. 그럼 소비자가 이 매장에 많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자, 그 다음에 이 허프의 확률 모형을 적용할 때 마찰계수를 모르면 확률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의 계산 문제 나왔는데 마찰계수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모두 정답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공간 마찰계수 줘야 된다고. 그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계산 문제에서 공간 마찰계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간 마찰계수가 주어져야 돼. 그래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3번 지문하고 1번 지문은 이미 다 출제했던 거예요. 물론 5번도 출제했지만. 자, 이제 상업입지는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좀 통해서 마지막 한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정책론부터 할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 34번인가요? 34번입니다. 34번이 공업입지입니다. 공업입지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져요. 공업입지는. 그럼 공업입지가 나오면 생각나는 말 한번 해보세요. 공업입지. 공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이. 근데 마치 제가 공부하는 것 같아. 공업입지 그러면 생각나는 말. 네가 해라? 그럼 내가 공부하는 거란 거니까. 여러분 해야지. 그러면 공업입지 나오면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나와야지. 최소 비용이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수요 이론 이렇게. 여기서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베버의 최소 비용 요것밖에 없어요. 예? 그럼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장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비 고려하여 비용 최소점에 입지합시다. 그렇죠? 근데 주의할 것은 자, 수송비는 최소점이고 노동비, 인건비도 최소점이고 직접이익은 최소점, 최대점이라고. 요건 최소, 얘도 최소, 직접이익은 최대점인데 근데 요 세 개를 묶어서는 최소야, 최소. 자, 주의하셔야 돼요.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은 공장은 비용 최소점이 입지해야 된다. 근데 베버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을 제시하고 수송비 최소점, 노동비 최소점, 직접이익은 최대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된다. 됐죠? 그럼 이제 속일 때 이런단 말이에요.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에 의하면 공장은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 각각 최소가 되는 점. 그러면 X야. 각각 최소가 되면 안 돼. 요 두 개는 최소지만 직접이익은 최대니까.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에서는 자 봐요. 요거 두 개 기억하셔야 돼. 1번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 요게 각각 최소. 그럼 OX, X. 2번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 고려하여 비용 최소점. 그럼 OX. 이건 O. 각각 최소 그러면 틀린 말. 세 개를 전부 다 고려하여 최소점. 그러면 옳은 점. 요걸 쟁점을 삼아서 3번인가 2번인가 출제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배번은 요거 보자고요. 그럼 배번은 공급 측면의 이름입니까? 수요 측면입니까? 공급 비용이니까. 그럼 래시는 배번하고 반대야. 배번은 물건을 파는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비용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래시는 배번하고 반대야. 래시는 이렇게 한 거야.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배번은 물건 판단 말은 전혀 않거든. 그래서 래시는 나는 배버 이론 존중하지만 내 생각은 공장은 물건을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거,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입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래시의 생각이야. 그럼 이 최대 수요 이론에서 공장은 수요가 가장 많은 거, 그것은 수요 측면. 그럼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요거만 하고 시어트 할 거니까요. 자, 1시간 넘어가서 여러분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은데, 자, 보기. 절대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100문제 앞으로 지금 4주에 걸쳐서 통용 모의사학 하면은 그러면 160문제, 여기 100문제, 260문제, 그동안 했던 문제 그걸로 족하지 더 넓히지 마라. 이거 해도 충분해. 90점 맞는 시험이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보세요. 그럴 거라고 제가. 60점 맞는 시험이죠. 이것도 다 못해. 근데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빨간색 봤다가 노란색 봤다가 하얀색 봤다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제가 내 동생 같으면 아야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도 그러면 여러분 싫어하잖아. 요것만 해, 요것만. 자, 갑시다. 옳지 않는 거. 1번 배번은 공업입지에 관한 비용을 수송비, 노동비, 직접 등으로 구분하고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다. 이 세 개 중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거 본 거야. 옳은지 뭐 출제했고 이미. 2번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에 의하면 수송비 최소점, 노동비 최소점, 직접이익은 최대점 순서로 최적의 공장 입지를 결정한다. OX? O. 자, 여기 5번 봐요. 래시의 최대 수요론에 의하면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 그 지점이 어디냐? 즉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된다. 이게 래시의 생각이고. 3번하고 4번 이 둘 중에 답일 건데 요즘 요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공장은 원료 산지에 두자 원료지향 입지, 시장 가까이 두자 시장지향 입지야. 그럼 여기 봐요. 예? 자, 원료 산지, 원료 지향형 입지가 있다고. 이 원료 지향형 입지는 어떤 기냐? 원료의 무게하고 제품의 무게를 비교해봐요.
그럼 원료가 엄청나게 무거우면 이 무거운 것을 멀리까지 운송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원료 산지에 둔다는 소리예요.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산지에 두자. 두 번째, 원료의 수송비, 제품의 수송비. 그럼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공장은 원료 산지에 두자는 소리야. 세 번째, 그럼 원료가 무겁고 제품은 가벼워졌어요. 그럼 원료가 100kg이었습니다. 제품이 만약에 이게 80kg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중량이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감소. 그래서 중량 감소하라. 이렇게. 그다음에 원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여기에 원료정입지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외우지 말고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어. 원료 쪽으로 이렇게.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으면 전부 다 뭐요? 원료정입지야. 그다음에 여기에 감원. 중량 감소사람은 원료정입지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감원. 그러면 3번 질문 갑시다. 답은 3번인데 중량 감소사는 그랬어요. 중량 감소사람은 시장장입지 유리합니까? 아니면 원료장입지? 원료장입지. 그거 틀렸어. 그 편제 원료가 뭐냐면 어느 지역에 편중된 원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석회석은 강원도 많이 있죠. 그걸 편제 원료라고 해요. 어느 지역에 편중된 원료, 편제 원료. 그럼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면 시장 가까이도 합니까? 원료 가까이. 원료 가까이. 그래서 시장적 입지 아니라 원료장 입지. 4번 원료 지수가 1.1이에요. 1보다 크죠. 그러면 그것은 중량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장 입지? 원료장 입지. 이렇게. 자, 고생하셨고 이번 시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35분부터 하도록 합시다. 쉬었답니다.